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EBS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변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스타 강사 특강이라는 이 이름이, 간판이 저한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집니다. 저는 EBS에서 여러분들을 뵌 지 그렇게 오래된 강사가 아니고요. 그래서 스타? 번쩍이는 스타? 이런 느낌보다는 여러분들도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갓 모습을 드러낸 금성, 샛별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과 저의 공통분모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과 저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아마도 여러분과 저는 똑같이 학교에 다니고 있죠. 그리고 학교에서 또 뭘 공부하고 있나요? 국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과 달리 학교를 27년째 다니고 있다는 거. 물론 27년을 근무한 건 아니고요. 근무했으면 정년퇴직해야 됩니다. 근무한 건 아니고 초중고 대학교 다닌 거 빼면 대충 계산이 나오겠지만 저는 지금 학교에 11년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27년을 국어라는 과목을 붙들고 있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국어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야 될 것 같고 어마어마한 전문가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사실 그렇다라고 자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사가 딱 된 순간 이제 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사가 된 그때부터 교사가 되어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11년 전에 수업했던 그런 모습들과 지금의 모습들 또는 방식들,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문학은 11년 전에 제가 문학을 봤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또는 시각, 태도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자리에서 내가 문학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는가, 내가 문학을 어떻게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해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오늘 강의 주제를 뭘로 잡았냐면 너와 나의 문학 읽기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제가 문학을 어떻게 읽는지를 또는 읽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학을 읽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문학을 읽었었는가 이전에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떤 하나의 장면이 떠오르는 게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요. 국어 성적이 확 떨어지면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 학원에 유명 학원에 국어 강의를 수강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큰맘 먹고. 제 입장에서는 그게 정말 큰맘 먹고 갔던 거였던 게 저는 일단 서울에 살던 학생이 아니었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서 국어 강의를 수강한다는 건 정말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갔어요. 갔더니 18종 문학 자습서가 교재라고 그걸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두꺼운 이런 걸 교재라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샀죠. 그리고 첫 시간 그걸 가지고 강의를 들어갔더니 맨 처음 배우는 작품이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란 작품을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지를 펴고 수업을 시작하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자마자 칠판에다가 뭔가를 막 적기 시작하세요. 갈래, 자유시, 서정시, 성격, 여성적, 전통적 이런 것들, 제재, 진달래꽃, 주제, 이별의 정한 이런 것들을 쭉 적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또 막 미친 듯이 그걸 적고 있는 거죠. 저도 자습서 한 귀퉁에다가 막 이렇게 받아 적었습니다. 제재, 주제 이렇게 해가면서. 그런데 적다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상했을까요? 자습서였잖아요. 그 밑에 다 있어요. 내가 이걸 왜 적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어떻게 수업을 들었는지 얼마나 수업을 들었는지 이런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유독 그 장면만 딱 기억이 나요. 제가 막 필기를 하다가 멈칫했던 그 장면만 기억이 납니다. 어떤 느낌으로 기억이 나냐면 내가 고등학교 때 문학을 이렇게 배웠었지라는 어떤 상징적인 느낌의 장면,
물론 그 당시에 뭐 학교 학원 선생님들이 모두 다 그렇게 강의를 하신 건 아니겠지만 아쉽게도 제가 배운 경험에 의하면 저는 문학을 늘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제재, 갈래, 성격, 주제 이런 것들 정리해 놓고 작품을 거기에 맞춰 해석하는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방법이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작품을 빨리 이해를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렇게 성격이나 제재나 주제나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보면 적어도 내가 그 작품을 해석하는 게 산으로 가진 않죠. 안드로메다로 가진 않겠죠. 그 성격이나 주제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이런 방식으로 문학을 공부하면, 그리고 이런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면 문학을 정면으로 마주하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처음 보는 작품을 봤을 때 긴장하게 되고 난 이거 해석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고, 빨리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에게 이 작품의 제재와 성격과 주제를 알려줬으면 좋겠다, 짚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은 처음 보는 문학 작품 이렇게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당황스러워요? 아무 생각이 안 들고? 사실 제가 가르친 많은 학생들도 거의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문학 작품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든대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무 생각이 안 들진 않았겠지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도 용기를 내서 내가 이 작품 뭔가 한번 읽어보겠어 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내가 읽어서 이런 의미지 않을까라고 이만큼 의미를 찾아냈는데 자습서나 참고서를 딱 펼쳐봤더니 인간의 숙명적인 고독 뭐 이런 거, 근원적 아픔의 극복 뭐 이런 주제나 이런 게 나와 있으면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해?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점점 작품을 해석하는 용기를 잃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이런 경험들이 반복되다 보면 에휴 모르겠다, 그냥 참고서야 나한테 정리된 내용을 줘,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태도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학을 이렇게만 계속 읽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어떻게 문학을 읽게 되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문학은 굉장히 난해하고 심오하고 복잡한 거였다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저게 뭐냐면 구멍이라는 글자밖에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고등학교 때 썼던, 창작했던 소설입니다. 모 대학교에서 공모전을 해가지고 출품을 하겠노라고 거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써가지고 출품했던 작품인데요. 제목은 보시다시피 구멍이고요. 첫 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눈물 나게 좋은 날씨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첫 줄부터 막 허세가 막 뚝뚝 떨어지지 않나요? 내용도 그래요. 내용도 여기 나오는 주인공은 40살쯤 먹은 아저씨고 시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형과의 어떤 갈등이 있었고 그 형과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고향 시골에 가는 버스를 올라탑니다. 그리고 그 시골 버스에서 형에 대한 꿈을 꾸죠. 형이 꿈속에 나와서 나는 내 삶을 찾을 거야 이러면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두 팔을 쫙 벌리고 비상하고 이런 꿈을 꾸다가 깨나서 형이 나에게 마음에 구멍을 남겼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렇게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또 이렇게 입을 벌리고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있어 보이기는 할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있어 보인다는 거. 뭔가 있어야 되는데 있지는 않고 있어 보이기만 한다는 거. 그게 문제입니다. 문학에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그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그 뭐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문학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내야 하는가, 뭘 발견해내야 하는가. 시를 한번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이라는 시를 가지고 왔습니다. 윤동주 시인을 처음 들어본 친구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면을 고백했던 대표적인 시인이지요. 많은 시들, 많은 소설들이 시적 화자 또는 서술자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볼 때 선택지에서 시적 화자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다
라든지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의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 라든지 이런 선택지들 본 사람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시를 볼 때 또는 그런 1인칭 주인공의 소설을 볼 때 그냥 나가 어디 있는가 이런 거 찾으려고 문제 푸는 거 아니잖아요. 아마 그런 문제 풀 때 작품 속에 나라는 사람 있나 없나 빨리 찾아가고 1인칭 주인공 맞아, 1인칭 맞아, 내 얘기를 하고 있나, 남 얘기하고 있나 이런 거 봐서 1인칭 주인공, 그럼 1번 정답.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문제를 푼 친구들 있을 텐데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찾으려고 문제를 푸는 건 또는 이 작품을 감상하는 건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내 얘기하는 건지 남 얘기하는 건지 그거 구분하려고 그 작품을 보는 건 아닐 거라는 거죠. 한번 이 시를 볼게요. 제목에서부터 자신을 참회하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시입니다. 그중에서도 2연과 3연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지금 24년 1개월을 산 자신의 모습을 참회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3년을 가보면 내일이나 모레나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그러니까 지금 참회하고 있는 자신을 그 어느 즐거운 날이 되면 또 다시 참회하겠다, 참회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시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저 부분이 참 해석이 명쾌하게 안 됐었어요.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나, 지금 참회를 하고 있고 다음에 또 참회를 해야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지금 참회하는 게 부족하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참회를 충분히 해서 다음에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지 이건 뭐 지금도 참회하고 다음에도 참회하고 그냥 열심히 나는 계속 참회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 참고서나 이런 데 찾아보면 저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정도 나오더라고요. 과거의 참회에 대한 미래의 참회, 아니면 소극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수업할 때는 그런 부분이 애매했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수업을 하다가 문득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그 경험은 바로 제 자신의 부끄러움에 대한 경험이었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좀 부끄러운 경험이 있는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를 놀았습니다. 백수였어요. 임용고사를 떨어지고 동네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열심히 공부를 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때 저의 문제점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였어요. 왠지 그렇게 치열하게 살면 다른 친구들은 벌써 취직해서 자기 자리 찾아가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제가 동네 도서관에서 막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패배자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지금 생각하면 참 치졸한 생각이고 괴변 같은 생각인데 어쨌든 그때는 그랬습니다. 내 스스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막 돈 벌고 취직해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고 있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했었습니다. 참 이런 마음이 들어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달라지는 게 없고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또 부끄럽고 부끄러우니까 패배자 같고 패배자 같으니까 공부를 더 안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인터넷 미니홈피 다이어리 이런 데 남겼던 게 있어요. 자화상 하나를 이렇게 걸어놓고 자화상을 그린 화자의 용기가 부럽다. 화가의 용기가 부럽다.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당당함이란.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져 있을 때도 잃지 않는 저 허세. 자기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부끄럽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저런 일기를 쓴 거예요. 내가 내 얼굴을 보기가 싫다 이런. 다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모기를 한 마리 잡은 거예요. 모기를 바라봤더니 이게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기를 잡았다. 너무도 허망하게. 9월의 모기는 이런 것인가. 빛나던 여름을 기억하며 겨우 살아가던 녀석을 쉽게 잡았다며 좋아한 것이 미안해진다. 이런 식의 내용을 썼습니다. 막 전성기를 맞지 못한 내 모습, 전성기를 지난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괜히 모기에 대한 이런 추도문 같은 걸 남기고 그랬던 거예요. 되게 무기력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부끄러웠던 과거를 이렇게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을 그때 수업 시간에 딱 생각을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일단은 부끄러워. 부끄러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전의 나의 모습을 부끄럽다라고 느끼고 있네? 이건 적어도 지금 내 모습은 저 때보다는 부끄럽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도 백수라면, 옛날처럼 똑같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모습이라면 그때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적어도 내가 그때보다는 당당하고 그때보다는 뭔가 자존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윤동주 시인의 아까 그 대목,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지금의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참회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옛날에 오늘 지금 반성을 하고 다음에 또 반성을 해야겠다, 그냥 참회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결심만이 아니구나. 이거는 지금의 내 모습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내가 미래에는 반드시 돼야겠구나, 돼야 한다 라고 얘기하는 의지의 표명이구나라는 게 읽혀졌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습서나 어떤 참고서에서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는데 제가 제 경험을 떠올리면서 이건 그런 뜻이구나라는 게 비로소 이해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이건 저한테 굉장히 신기한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나 자신을 들여다봤더니 행간에 담겨있는 의미가 보이네. 마치 행간에 있는 의미가 살아서 일어나서 나한테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가 윤동주 개인 한 사람의 삶에 감동을 받는 그런 시를 넘어서 나 자신의 삶을 비춰보고 거기서 감동을 받게끔 하는 그런 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시를 읽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의 시를 읽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됐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문학 속에서 나를 비춰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학이 나에게 거울이 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 평소에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잖아요. 동생하고 싸우면서 내가 왜 지금 동생한테 화를 내고 있는가? 엄마하고 막 이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내가 왜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런 문학 작품을 통해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회, 이런 걸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문학 작품은 그렇게 나를 들여다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거기에 문학의 의미가 있는 것 아닐까라는 걸 깨달았던 경험입니다. 두 번째는 타인을 보게 하다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첫 번째 문학에서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을 나라고 얘기했다면, 두 번째는 문학을 통해서 주변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문학 작품에 1인칭 주인공 시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1인칭 주인공 시점 말고 또 어떤 시점이 있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도 있고요. 또 전지적 작가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런 것들 공부했지요. 1인칭 관찰자 시점 같은 건 나라는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는 거고, 그리고 3인칭 시점 같은 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이 세상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는 것, 이게 3인칭 시점일 겁니다. 자, 결국 이렇게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게끔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문학이 가지고 있는 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자기 위주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 기분이 중요하고 지금 내 판단이 먼저인 거지, 남의 기분, 남의 판단, 남의 생각, 이런 것들을 돌아볼 여유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니까 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남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남들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남들 입장이 팍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오고 이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문학은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삶을 떠올려보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나를 들여다보는 것으로서 문학을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타인을 들여다보는 것,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것으로서의 문학은 창문?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창문. 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작은 방에 뚫려 있는 창문. 그래서 내 삶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지, 이렇게 보게끔 해주는 창문이라는 거죠.
제가 문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떠올려봤던 경험을 하나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안양 출신입니다. 경기도 안양. 안양에서도 좀 구시가지 좀 작은 동네 출신인데 시험 운이 좋아서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특목고에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에 합격했을 때는 그냥 마냥 좋았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딴 세상 같더라고요. 거기 있는 친구들은 너무 저랑 삶의 반경이 다른 것 같은, 저랑 너무 다른 삶을 살아온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가장 번화한 곳은 안양 1번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 친구들은 주말마다 뭐 서울의 신촌, 압구정, 명동 이런 데 놀러 다녀요. 저는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을 그 친구들은 그냥 놀러 다니는 거예요. 주말 지나고 왔더니 이번 주말에는 발레 공연 보고 왔어. 뭐 이런 친구가 있질 않나. 뭐 외국에 나갔다 오거나 뭐 해외여행 갔다 왔거나 이런 친구들도 부지기수고 그 안에서 정말 제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작아지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거 말고도 소소한 것, 작은 것 하나에서도 위축감을 느끼고 했던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저 오렌지였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오렌지를 실물로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은 오렌지가 굉장히 대중적인 과일이지만 옛날엔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하는 고급 과일이었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 병에 있는 그림으로 오렌지를 보긴 했지만 오렌지를 실물로 보고 그걸 먹어보고 이런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친구들은 오렌지를 싸갖고 와서 간식으로 먹어요. 그 비싼 오렌지를 막 한 번에 몇 개씩 친구들도 나눠주고 이러면서 먹는 거예요. 그런 것 하나하나가 굉장히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여기 애들은 오렌지를 간식으로 먹네? 이런 생각이.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내가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엄마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어느 날 하숙방에 갔더니 오렌지가 한 10개 정도 파란색 비닐봉다리 시장에서 주는 파란색 비닐봉투 있잖아요. 거기에 오렌지가 한 10개 정도 담겨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오렌지를 학교에 가져가지를 못했어요. 이 사실을 저희 엄마는 아직도 모릅니다. 근데 아마 알게 되면 좀 속상해 하실 것 같아서 죄송스럽지만 그 오렌지를 친구들한테 가져가는 게 오히려 초라한 내 삶을 오렌지로 애써 포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줄 것 같았어요. 나는 그 아이들과 같은 어깨 높이가 아닌데 이 오렌지로 애써 그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날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철없는 마음에 그 오렌지를 학교에 가져가지 못하고 하숙방에서 혼자서 꾸역꾸역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오렌지는 저한테 굉장히 맛은 있는데 그때의 슬픈 기억, 아팠던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애증의 과일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러다가 몇 년 전에요. 1학년 국어를 가르치면서 수업 시간에 이런 작품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청준의 눈길이란 소설이에요. 눈길이란 소설을 아직 못 본 친구들을 위해서 그 내용을 잠깐만 소개를 해주자면, 나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는 어렸을 때 집이 망해서 어머니한테 전혀 경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버티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한테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빚이 없다, 심리적인 빚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칭하지도 않아요. 노인 이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어머니가 계신 집에 찾아갔을 때 아내와 어머니가 나누는 대화를 들으면서 자기가 그 망했던 옛집, 남의 손에 들어간 그 옛집에 찾아갔던 마지막 날을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언젠가 내가 다녀갈 때까지는 내게 하룻밤만이라도 옛집의 모습과 옛날의 분위기 속에 자고 가게 해주고 싶어서였는지 모른다. 하지만 문간을 들어설 때부터 집안 분위기는 이사를 나간 빈집이 분명했었다. 한 해도 노인은 그때까지 매일같이 그 빈집을 드나들며 먼지를 털고 걸레질을 해온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 노인은 아직 집을 지켜온 흔적으로 안방 한쪽에 이불 한 채와 옷괴 하나를 예대로 그냥 남겨두고 있었다. 자, 이런 대목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린 나에게 이 집이 팔렸다라는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될까 봐. 그래서
팔린 게 너무 분명하게 보이는 집인데도 이게 우리 집이다라는 걸 믿게끔 해주고 싶은 마음에 계속 청소를 하시고, 그리고 그 새로 이 집을 사게 된 집주인에게 사정을 해서 옛날에 쓰던 옷괴를 그냥 여기다 갖다 놓고 했던 거죠. 저 옷괴에는 그러니까 어린 나의 마음을 지켜주고 싶었던 어머니의 마음, 사랑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그 옷괴를 지금까지도 그 집에다 간직을 하고 계셨고요. 제가 저 옷괴를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저 오렌지가 떠올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렌지는 애증의 과일이었어요. 잃고 싶지 않았던 제 자존심을 건드리는 과일이었고요. 그냥 내 입장에 생각해 봤을 때 뭐 그렇게 썩 기분 좋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과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 눈길이란 작품 속에 옷괴를 보면서 그제서야 엄마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렌지를 받았던 또는 먹었던 내 기분은 이랬지만 그걸 샀던 엄마는 어땠을까? 그걸 하숙방에 놓고 갔던 엄마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저희 집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특목고에 입학했다, 합격했다라는 말 할 때부터 엄마의 표정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어요. 학비도 부담스러웠을 테고, 더더군다나 하숙비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별로 그거 이외에는 해주실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작은 딸내미가 그 안에서 경제적으로 뭐 이런 걸로 위축될까 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덜어주고 싶은 마음에 생활비를 쪼개고 아껴서 오렌지를 사실 돈을 마련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 가서 오렌지를 5개를 담을까 10개를 담을까 이런 고민도 하셨을 테고요. 아유, 그래도 친구들이랑 나눠 먹어야 되니까 좀 많이 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오렌지를 10개를 비닐봉지에 넣어가지고 기분 좋게 딸내미 웃는 얼굴 생각하면서 그렇게 들고 오셨을 거라는 거죠. 왜 그때까진 그런 생각이 한 번도 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내 생각만 하면서 오렌지는 기분 나쁜 과일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 이청준의 눈길이란 소설을 보고 옷괴라는 걸 보고 하는 순간 우리 엄마가 그랬겠구나. 우리 엄마의 사랑의 방식, 애정의 방식 이런 게 그제서야 느껴졌다는 거예요. 저희 엄마는 애정 표현이 그렇게 풍부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참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엄마는 왜 나한테 그렇게밖에 못해? 이러면서. 그런데 그런 엄마의 삶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이제까지 해줬던 것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이게 우리 엄마로서는 최선이었구나. 우리 엄마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겠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더라는 거죠.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나라는 사람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나 이외,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을 때 그런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함께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작품은 나만이 아닌 타인의 삶을 같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문학작품 볼 때 나의 입장에서만이 아닌 주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 사람은 무슨 마음이었을까? 그 타인의 삶에 좀 귀를 기울이시고 타인의 삶을 눈여겨보시고 또 나의 입장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하는 그 계기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해볼게요. 좀 전에 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내 내면을 고백하는 시나 소설은 주제를 잡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고백하고 있구나. 그 내면이 뭘까? 이런 것만 생각해 보면 되는 거라 이 시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걸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시들이 우리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김동명 시인의 파초라는 시인데요. 실제로 이 시는 어떤 학생이 선생님 이건 진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면서 들고 왔던 그런 시예요.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타는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내 발등에 붓는다. 이제 밤이 차다. 나는 또 너를 내 머리맡에 있게 하마. 나는 즐겨 너를 위해 종이 되리니 너의 그 드리운 치맛자락으로 우리의 겨울을 가리우자. 이런 시입니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친구들도 있고 어리둥절한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이런 시가 모의고사에 딱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나한테 왜 이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런 시를 처음부터 한 번에 딱 이해하고 이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강의를 듣거나 참고서를 보거나 하면 또 모르겠지만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는 시가 종종 등장한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럼 이런 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학이라는 건 여러분 결국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이솝우화 알죠? 이솝우화, 동물들이 잔뜩 등장합니다. 동물 이야기예요? 생태 다큐멘터리 뭐 이런 건가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의 삶, 누군가의 삶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동물에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건 동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주인공이 동물이든 사물이든 또는 어떤 대상을 바라보고 있든 내 자신의 이야기를 하든 결국 그거는 나 또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잊지 말자는 겁니다. 이런 시가 나왔을 때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시어를 엮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마음이 아주 평온하고 고요하고 아무 생각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기 뭐 조명 이런 거 보면서 그냥 조명이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금 제가 되게 불안하고 무기력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저 조명이 어쩌면 이렇게 느껴질지도 몰라요. 조명이 흔들리고 있어 라든지 조명이 빛을 잃어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식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마음이 투영되어서 그 사물이 보이고 그 대상이 인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는 자신의 마음을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표현했을 땐 거기서 그 사물, 대상의 특징을 볼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잠깐 돌아가 볼게요. 파초라는 건 잎사귀가 이렇게 넓은 식물입니다. 잎사귀가 이렇게 넓은 식물은 남쪽 지방, 따뜻한 지방에서 나는 식물들이죠.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고 남쪽 지방에서 나는 식물인데 저 파초를 보면서 시적화자는 조국을 언제 떠났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질문. 지금 시적화자의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외국에 나가 있는, 그렇지. 즉 자기 자신도 조국을 그리워하는 그런 심정이기 때문에 파초를 보면서 너는 조국을 언제 떠났니?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파초도 지금 고향을 떠나서 중국 원산지 거기를 떠나서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니까 쟤도 고향을 떠났구나. 쟤도 조국을 떠났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의 꿈이 가련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시적화자의 상황이나 또는 삶의 모습이 방향이 잡혔다면 그 뒷 내용은 거기에 맞춰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소낙비를 그리는 너는 정열의 여인, 나는 샘물을 길어 네 발등에 붙는다 같은 이런 표현들. 지금 저 파초가 조국을 잃고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얼마나 쓸쓸해할까. 그 남쪽 지방엔 비가 많이 내리니까 이렇게나마 너의 고향을 떠올려 보렴 이러면서 물을 부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물을 부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또 거꾸로 얘기하면 나도 그렇게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파초라는 시를 읽으면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우리가 조국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우리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조국을 잃은 사람 또는 조국을 그리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보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스펙트럼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다라는 얘기를 한 김에 조금만 더 넓혀보겠습니다. 세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사회를 보는 겁니다. 첫 번째가 나를 보는 거였고 두 번째가 타인을 보는 거였다면 세 번째는 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와 사회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시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시는 아마 정말 들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푸른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흐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이거 무슨 시죠? 반복되는 시어가 제목인데 풀이라는 시입니다. 시인은 김수영 시인이고요.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라는 시입니다. 이 시는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고3 때까지 3번 이상 보게 될 시라는 걸 장담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시고요. 많이 나오는 시이기도 합니다. 혹시 이 시를 알고 있는 친구 있으면 이 시가 주제가 뭔지 기억하시나요? 저 풀이 상징하는 게 뭐라고 배웠어요? 민중의 모습이다. 맞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나요? 1970년, 80년 조금 오락가락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입니다. 그런데 저 시를 공부할 때 1960년이냐 70년이냐 뭐 그런 게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걸 외우는 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196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4.19와 관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걸 외우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렇게 역사와 사회에 대한 작품이 나왔을 때 내가 그 역사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그냥 역사 속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고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나요? 아니면 그들의 삶이 지금 나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후자 쪽이었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역사, 사회 이런 것에 대해서 인식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부끄럽습니다만, 자랑은 아닙니다만 저의 그러한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경험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학번을 얘기하면 나이가 나오는 거죠. 그냥 대학교 들어간 첫 해라고 이야기할게요. 대학교 들어간 첫 해 4월 달에 어떤 행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총학생회에서 4.19 기념 행사를 했어요. 지금까지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그때 당시 사진 아니고 그냥 인터넷에서 이런 관련된 행사 사진을 갖고 왔으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4.19 기념행사라고 저렇게 단과별로 깃발들을 높이 들고 학교 주변 일대를 한 바퀴 도는 4.19 마라톤이라는 행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뭐 하고 있었냐면 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덕배기 위에 이렇게 올라가서 음료수 하나 들고 잘 뛰네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뛰지? 어차피 다시 올 건데? 제가 만약에 4.19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그런 생각 안 했겠죠. 하지만 정말 저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뭐 변명을 하자면 변명할 건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국사를 배우면서 근현대사를 배웠던 기억이 없어요. 구석기 시대 뭐 돌도끼, 빗살무늬 토기 이런 건 엄청 열심히 배웠는데 일제강점기까지 배운 다음에 진도 끝. 그 이후는 거의 배웠던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근현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근현대의 사건들이 지금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 행사의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역사와 사회에 대한 방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김수영 시인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4.19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면서 나는 이제까지 풀이라는 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까 뭐 진달래꽃 공부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그냥 자습서나 참고서에서 이야기해주는 또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그런 방식 그대로 그냥 풀과 동풍의 대조, 뭐 눕는다, 일어난다, 대조, 그 당시 독재 정권하 민중들의 강인한 삶, 뭐 이런 것이 주제 이런 식으로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흡수하듯이 공부했지 이게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담은 시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문학을 거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타인의 삶을 바라보는 측면에서 문학을 창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를 바라보는 측면에서 문학을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길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옛날 사람들의 그런 삶이 지금의 내 모습까지 이어져 있는 거죠.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의 내 모습이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이 그냥 지나쳐가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그랬어요. 민주주의? 내가 태어나 보니까 여기가 민주주의던데? 그렇게 생각을 했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루었고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생각해 보면서 이 작품이 어떤 감동을 주고 있는지 새롭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 당시 사건이라든지 그 당시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다면 아마 저런 풀이라는 시,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파초라는 시도 우리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은 시거든요. 그런 시들이 다시 읽혀지게 될 겁니다. 문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이라는 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는 거고, 사람들의 삶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역사이기 때문에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역사를 제대로 모르고서는 그런 시들, 그런 작품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제대로 읽을 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유 귀찮아 라든지 나한테는 뭐 별일도 없는데 뭐 라면서 역사나 사회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방관하지 마시고, 그런 사건 또는 역사 이런 것들을 잘 공부하시고 문학작품 읽을 때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능동적인 판단에 대해서 주저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풀이란 작품을 공부한 다음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러 오는 거예요. 선생님, 풀이라는 시가 민중의 강인한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하는데 예찬 맞아요? 그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는 예찬이냐 예찬이 아니냐 이런 걱정에 얽매여 있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1960년대 또는 그 이후의 민중들의 삶을 알고 그들의 삶에 대해 생각을 한다면 그게 예찬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역사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사람들이 잘한 부분 또는 대단하다, 멋지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칭찬도 하고, 와 멋진데? 이렇게 칭찬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잘못한 게 있다거나 부족한 게 있다거나 그러면 비판도 하고, 야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지, 이렇게 비판도 하고, 그리고 또 뭐 불쌍하거나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안타까워도 하고 연민의 마음도 가져보고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능동적인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판단의 근거만 있으면 돼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예찬이라고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찬이 아니라고 보여. 자신의 근거만 있으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예찬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데서 이거는 예찬이야 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공부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걸 왜 예찬이라고 하지? 작가가 뭐라고 표현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아 이거는 예찬이라고, 이런 의미에서 예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공부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문학이라는 건 자신이 역사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가, 그런 역사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게 만드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아까 처음으로 가볼게요. 요 구멍이란 작품이요. 아까 제가 이 구멍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허세로 가득한 작품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허세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방금까지 얘기했던, 오늘 이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작품을 쓸 때는 나에 대한 성찰도 없었고요, 타인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요, 그리고 사회나 역사에 대한 인식도 없었습니다. 그냥 쓴 거예요. 있어 보이려고. 그렇죠? 어디서 이렇게 들어본 얘기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작품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껍데기뿐인 작품이 되고 만 거죠. 문학작품을 쓸 때에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하지만 감상할 때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껍데기뿐인 감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작품 속에는 나의 어떠한 생각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떠한 이해를 해볼 수 있는가, 역사, 사회에 대한 어떤 인식이 담겨 있는가. 문학이라는 건 뭐다? 거울이고 창이고 길이다
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갈매기의 꿈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이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너는 눈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라. 눈으로 보듯이 배우면 안 된다. 보고 배우는 것은 반드시 한계가 있다. 너 스스로 움직여서 알아내고 이해해야 돼.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법을 깨우치게 될 거야.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문학을 감상하는 것도요, 문제집이나 참고서나 또는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고 듣기만 한다고 감상이 되고 학습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스스로 움직여서 마음을 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생각하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문학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수 있고, 아, 문학이라는 걸 이래서 배우는구나, 문학이라는 걸 이래서 읽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깨우치고 이해하고 하는 과정을 거칠 때 저 갈매기 조나단처럼 스스로 나는 법을, 스스로 문학작품을 읽는 법을 깨우치게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저 갈매기처럼 멋지게 비상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비상하게 되는 그 날을 저는 이 자리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